그 남자는 그저 평화롭게 코딩만 하고 싶었던 대인기피증이 있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직장 동료가 몰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발견으로 인해 그는 그녀의 이직 계획에 꼼짝없이 휘말리게 되었다. 서로 거의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코딩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그의 옆자리에 다른 직원을 배치해버렸다. 그녀의 등장은 그가 애지중지 지켜온 평화로운 업무 환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자가 다가와 물었다. 공유 작업 공간에 접근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코드를 미리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첫 출근인데 일찍 도착해서 아직 할 일이 없거든요. 그는 몸을 돌려 조용히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꽤 젊은 여자였는데 그녀의 책상은 벌써부터 엉망진창이었다. 그였다면 책상부터 먼저 정리했을 것이다. 그는 패트릭에게 물어보라고 했지만 사실 패트릭은 보통 10시쯤은 되어야 출근하는 사람이었다. 대답을 마친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가 프로그래머가 된 이유는 이 직업이 대화가 거의 필요 없고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옆에 누군가 갑자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는 몹시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조용히 헤드폰을 썼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코드에 집중했다. 그때 옆자리의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놀란 그는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튕겨나가고 온몸이 덜컹거렸다. 여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공동 개발 가이드는 누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그가 작성했고 앤디가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그에게 까다로운 의문을 남겼다. 방금 그를 칭찬한 걸까? 아니면 앤디를 칭찬한 걸까? 바로 그때 여자가 그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조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조이, 일찍 왔네. 우리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갈지 알아? 조이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러며 커피 마실래요? 저랑 같이 1층으로 갈래요? 제가 쏠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이의 컴퓨터 옆에 놓인 커피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직 반도 안 마신 상태였다. 그런데 정말로 또 한 잔을 사러 가겠다는 건가? 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맥스, 뭐 마실래요? 그는 황급히 거절했다. 전 괜찮습니다.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요. 그러면서도 그는 조이가 원래 이렇게 모두에게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이는 계속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럼 다음에는 카페인 없는 걸로 같이 마셔요. 그 순간 엄청난 사회적 압박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나중에 동료들을 통해 조이가 이 회사에서 벌써 5년이나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친화력을 가진 실력파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다. 게다가 SNS에서도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아무리 봐도 그녀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다. 늘 에너지가 넘쳐 흘렀고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다 함께 밖으로 나갔고 사무실에는 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다음 달이면 이 회사에 입사한 지 꼬박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터였다. 어쩌면 드디어 이직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그는 조이가 노트북을 켜둔 채 나갔다는 걸 눈치챘다. 호기심에 힐끗 쳐다본 그는 화면에 띄워진 모든 창이 구직 사이트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누가 봐도 조이가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결국 회사 사람들은 다들 것과 속이 다르고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었다. 결국 다들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조이는 그 구직 사이트들을 화면에 떡하니 띄워놓고 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상상 이상으로 대담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바로 그때 동료 2명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다. 맥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꽉 쥐고 있던 사탕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 사탕은 조이의 노트북 바로 옆에 안착했다.
맥스는 체념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결국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밖에 있던 조이는 문득 자신이 노트북을 켜둔 채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노트북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틀렸던 건 아닐까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맥스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 안대를 벗고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누군가 그의 눈앞에 음료수를 내밀었다. 조이가 말했다. 맥스를 위해 특별히 저카페인 음료로 사왔어요. 맥스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조이가 오직 그만을 위해 이 음료를 사왔단 말인가? 그녀는 정말이지 사려 깊고 세심한 성격인 게 분명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빤히 그를 쳐다보는 걸까? 노트북을 닫아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 그 생각에 맥스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났다. 이제 어쩌지?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나?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조이가 화라도 내면 어떡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못 본 척할 걸 그랬다. 놀랍게도 조이가 불쑥 말했다. 수면 안대 너무 귀여워요. 어디서 샀어요? 저한테도 링크 좀 보내줘요. 맥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게 고작 수면 안대 때문이었다니. 맥스는 일찍 퇴근하기 위해 보통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다. 대개 아침 8시쯤이면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했기에 그 시간대의 사무실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그 시간 동안 맥스는 여유롭게 캐모마일 차를 한 잔 우려내곤 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차를 홀짝이며 전날 짰던 코드를 검토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 완벽한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경쾌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갑작스레 그 평화를 깼다. 그렇게 맥스가 가장 좋아하는 직장에서의 휴식 시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조이는 그의 옆에 앉아 손에 든 간식을 행복하게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다. 좀 먹을래요? 맥스는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아니요, 고마워요. 그는 왜 하필 그녀가 자기 옆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매일같이 사무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조이 곁으로 몰려들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헤드폰을 쓰고 있어도 맥스는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차단할 수 없었다. 한 동료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조이, 요즘 매일 일찍 출근하네요. 원래 시간 딱 맞춰서 오지 않았어요. 조이가 설명했다. 그냥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잘 맞춰보려고요. 맥스는 그저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조이는 정말 엄청난 거짓말쟁이였다. 이직할 직장을 알아보려고 정시에 퇴근하고 싶은 게 뻔했다. 그 동료가 어제 오후랑 지난주에도 반차를 냈냐고 묻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조이는 최근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맥스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다행히도 그 순간 박도율이 맥스에게 잠시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불렀다. 박도율은 맥스에게 조이가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걸 한눈에 알아챘다고 말했다. 지금이 한창 이직 시즌인데 조이가 계속해서 연차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퇴사할 준비를 하는 게 분명했다. 맥스는 말문이 막혔다. 박도율은 정말 남의 뒷담 화나 하려고 자기를 옥상으로 부른 건가? 박도율이 말을 이었다. 조이 표정 굳어지는 거 못 봤어? 그 말 믿는 건 아마 너밖에 없을걸. 걔가 조만간 사직서를 낼지 안 낼지 내기할까? 그렇게 말한 뒤 박도율은 조용히 맥스 옆에 앉았다. 마침내 그가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오늘 저녁 7시에 있을 새 버전 배포 좀 대신해줄 수 있어? 내가 요즘 신혼집 때문에 바빠서 퇴근하고 매물을 하나 더 보러 가야 하거든. 맥스는 이 짜증나는 자식이 왜 갑자기 자기를 옥상으로 끌고 왔는지 마침내 이해했다. 자기 일을 맥스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박도율이 웃으며 캔 음료를 하나 꺼내 맥스에게 건넸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맥스가 아직도 자리에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고 있을 때 조이가 다가왔다. 맥스, 카페인 들어간 거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맥스는 그녀를 상대할 기분이 아니었기에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건 그냥 부적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조이는 그의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편의점에서 1+1 행사하는 거 보이면 제가 하나 사다 줄게요. 그 순간 그녀는 맥스의 모니터에 떠있는 새 버전 배포 화면을 눈치챘다.
이 부분은 박도율 선배 담당 아니에요? 맥스는 조이가 자기가 박도율의 뒤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놀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맥스는 책상 위 시계를 힐끗 보며 물었다. 집에 안 가요? 조이가 설명했다. 정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코드를 리뷰하다 보니까 한참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늦어버렸네요. 맥스는 속으로 비웃었다.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책임감 넘치는 직원인 척하는 걸까? 조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팀 전체가 이렇게 바쁠 때 퇴사하는 건 역시 좀 아니겠죠? 그녀의 말이 끝난 순간 맥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조이는 서둘러 해명했다. 제 친구가 퇴사하려고 해서요. 하지만 맥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명백히 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 자기가 긴장하는 걸까? 조이가 말을 이었다. 제 친구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거든요. 회사도 마침 엄청 바쁜 시기라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요. 맥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이건 그 사람의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정말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 당연히 떠나는 게 맞죠. 조이가 갑자기 그를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맥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제야 맥스는 5년차 선배 앞에서 그런 식의 말을 한 것이 지나치게 건방져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맥스는 마침내 길고 긴 하루 업무를 마쳤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조이와 함께 퇴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조이는 맥스에게 가든 아파트 단지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탈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맥스에게 어디서 내리냐고 물었는데 어째서인지 맥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저도 버스 타요. 조이가 빵 터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실 거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맥스는 순식간에 밀려드는 민망함에 휩싸여 오리역 근처 어디쯤이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맥스는 이 어색함에서 벗어나고자 서둘러 가방을 열고 헤드폰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이가 손을 뻗어 그에게 사탕 몇 개를 건넸다. 조이가 말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카페인 대신 당 충전하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 조이는 버스가 올 방향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맥스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자기가 무슨 상 받을 만한 짓이라도 했나 고민했다. 다음 순간 갑자기 손 하나가 맥스의 귀 쪽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조이가 그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땡땡이 친 선배 뒤치다꺼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맥스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얗게 엉켜버렸다. 조이는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인가? 예전에 그녀가 사줬던 음료수를 떠올리며 맥스는 언제나 자신만 그녀에게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목캔디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하나 드실래요? 놀랍게도 조이는 그 목캔디를 엄청 좋아한다며 즉시 신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포장지를 벗기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돌변했다. 조이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가 뜬금없이 물었다. 요전 날 제 컴퓨터 화면 봤어요. 맥스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행히도 바로 그 순간 버스가 도착했다. 맥스는 그 기회를 틈타 최대한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에 앉자 맥스는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졌다. 다음날 아침 맥스는 평소처럼 카모마일 차를 한 잔 우려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시간을 확인했다. 입사한 이래로 맥스가 가장 일찍 출근한 날이었다.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반면 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타자를 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맥스는 조이가 정말로 자기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쳤다. 문제 생겼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여자가 조이에게 다급히 다가왔다. 가맹점 주문 페이지가 안 열려요. 조이가 대답했다. 전 그 파일 인수인계를 부분적으로만 받았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여자는 즉시 패닉에 빠졌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죠? 이 부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맥스는 그들 몰래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조이가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다. 맥스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정확히 그가 두려워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새 밤이 깊어져 있었다. 맥스는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이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코드를 살폈다. 말씀하신 테이블은 제가 이미 다 확인해봤어요. 맥스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는 그에게 야근 수당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대체 왜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 그때 조이가 갑자기 물었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요? 맥스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제 책상에 목캔디가 있더라고요. 정류장에서 저한테 주셨던 거랑 똑같은 걸로요. 그래서 혹시 맥스 건가 했죠.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맥스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에 든 컵을 덜덜 떨었다. 조이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제 컴퓨터 화면을 본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순간 맥스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맥스는 서둘러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 조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맥스의 기행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때 맥스는 등 뒤에서 무언가 자신을 콕콕 찌르는 것을 느꼈다. 조이가 말했다. 맥스, 뒤돌아서 제 눈 좀 봐요. 맥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이가 정말 눈치챈 건가? 조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제 컴퓨터 화면 봤죠? 그 질문 한마디에 맥스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맥스는 서둘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이의 대답은 의외였다. 제가 사과해야죠. 팀원들이 새 멤버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텐데 전 여기 부서 이동하자마자 첫날부터 몰래 퇴사 준비를 했으니까요. 볼 면목이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맥스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조이가 천천히 털어놓았다. 있잖아요. 저 처음 입사했을 땐 매일 야근만 했어요. 3년 차쯤 되니까 요령도 생기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져서 일이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 편안함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는데 막상 첫걸음을 떼기가 너무 두려웠죠.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기회에 스스로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는데 하필 맥스한테 딱 걸려버렸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조이가 빵 터져 웃기 시작했다. 짧은 침묵 끝에 맥스가 말했다. 때로는 익숙한 지옥보다 밖의 미지의 세계가 더 두려운 법이죠. 저도 입버릇처럼 퇴사하겠다고 말만 하고 절대 행동으로 못 옮기는 부류거든요. 프로그래머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던데 솔직히 그런 점은 조이한테서 좀 배우고 싶네요. 게다가 어떤 회사도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주진 않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맥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조이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오지랖 넓게 너무 많은 말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남의 사생활에 주제넘게 참견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놀랍게도 조이는 컵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맥스한테 이렇게 멋진 구석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바로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가맹점 주문 페이지가 로딩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이다. 맥스는 서둘러 화면에 뜬 결과를 조이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도 해결됐으니 이제 집에 가도 되겠죠? 그렇죠? 맥스가 조이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에 서서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조이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저랑 이직 스터디 같이 해볼래요? 맥스는 멍한 표정으로 조이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맥스는 넋이 나간 채 휴게실로 걸어 들어갔다. 이직 스터디를 하자는 조이의 제안이 그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조이가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맥스는 그녀를 거절할 가장 좋은 핑계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가 다시 다가오기 전에 먼저 거절해서 이 꼬여버린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아야만 했다. 맥스가 휴대폰에 완전히 빠져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톡톡 쳤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이가 놀라며 물었다. 맥스, 왜 그렇게 깜짝 놀라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또 뭐고요? 맥스는 즉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다행히도 그 순간 도널드가 개인적인 면담을 하자며 맥스를 따로 불렀다. 도널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맥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자네 커피 안 마신다길래 캐모마일 차로 타왔어. 어제 앤디도 연차였는데 자네가 그 문제 해결해줬다며. 박도율 대리 새 버전 배포하는 것도 자네가 처리해줬다지? 맥스는 단번에 긴장했다. 도널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지? 도널드가 말을 이었다. 본론만 말하지. 오늘 자네를 부른 건 3분기 보상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야. 작년 말에 이커머스 팀 인력이 꽤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힘든 시기에 자네가 정말 큰 기여를 해줬잖아. 맥스는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거 꿈인가? 도널드가 말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회사에는 자네처럼 유능한 인재가 아주 중요하네. 하지만 지금 내가 한 말은 무조건 비밀로 유지해줘야 해. 도널드 벤은 맥스에게 법인카드를 건넸다. 그가 덧붙였다. 어제 문제 해결하느라 다들 고생 많았잖아. 이 카드 가져가서 다 같이 맛있는 식사라도 해. 맥스가 조이에게 법인카드를 들고 갔을 때 그는 갑자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카드를 받게 된 경위를 말한 후 맥스는 그녀가 이런 사소한 보상은 거절하고 혼자 쓰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조이는 휴대폰을 들어 그 앞에서 휙휙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점심시간에는 바쁘지만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맥스에게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시끌벅적한 고깃집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조이와 단둘이 앉아있게 되자 맥스는 미칠 듯이 긴장되었다. 조이가 무심하게 말했다. 저 예전에 에스더랑 여기 온 적 있어요.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어제 못다 한 이야기도 마저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말하며 조이는 메뉴판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맥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갑자기 손을 들어 종업원에게 세트 메뉴와 음료를 주문했다. 주문을 마친 조이는 맥스에게 이직 스터디에 들어올지 결정했느냐고 곧바로 물었다. 맥스는 진지하게 물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조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우리가 완전히 정반대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맥스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저녁 식사 내내 조이는 자신이 감탄하고 배우고 싶었던 맥스의 장점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맥스가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보면 동료들은 항상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불렀다.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장점이라 불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조이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맥스님은 선을 지킬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맥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벌써 취했다고만 생각했다. 조이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불순한 의도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맥스라면 절대 그런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또한 맥스라면 자신에게 고백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멍하니 콜라를 마시던 맥스는 그녀의 말에 하마터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사레가 들리고 말았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맥스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웬일로 이렇게 늦었니? 밥은 먹었고? 맥스는 대답 없이 곧장 욕실로 걸어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평소 같았으면 영상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거나 해외 드라마를 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을 터였다. 그때 조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하며 맥스의 휴대폰이 울렸다. 맥스는 소파에 주저앉아 메시지를 확인했다. 조이는 내일까지 그의 확답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중 조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째서인지 묘하게 심기를 거슬렀다. 맥스가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그의 옆으로 쑥 다가왔다. 누구랑 메시지 하냐는 누나의 물음에 맥스는 화들짝 놀라며 다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엎었다. 누나는 평소에도 사내 연애는 절대 안 된다며 그에게 신신당부하곤 했다. 맥스는 조이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황급히 해명했지만 누나는 너희 둘은 아예 노는 물이 다르다며 돌직구를 날렸다. 맥스는 누나에게 처음 이직했을 때가 기억나냐고 물었다. 누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던 때를 회상했다. 그녀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앱을 개발하기도 했었다. 누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는데? 너 이직할 생각 있어? 그러더니 누나는 즉시 맥스의 자신감을 짓밟아버렸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잘 다녀.
너처럼 사회성 꽝인 애를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새로운 기술을 좀 배워두는 건 추천해.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든 다른 멤버들만 믿을 만하다면 스터디 그룹이 꽤 유용할 수 있거든. 언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법이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탈출할 수 있잖아. 하지만 사내 연애는 절대 금물이야. 어찌된 영문인지 맥스는 다음날 근무 시간 내내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조이와 나눴던 모든 대화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단을 내린 맥스는 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잠시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이 만나자 맥스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결정했어요. 이직 스터디 할게요. 순간 조이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 잘 됐어요. 솔직히 저를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맥스는 힐끗 그녀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조이는 늘 열정이 넘쳤고 그녀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듯했다. 그녀의 곁에서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어쩌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자신에게도 스며들지 않을까. 어쩌면 자신도 정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몰랐다. 이직 스터디를 결성하고 이틀 뒤 맥스와 조이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만났다. 조이는 맥스에게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또한 1년 뒤 맥스가 어디서 일하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맥스는 그녀가 그저 예의상 묻는 거로 짐작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음료만 홀짝였다. 맥스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불쑥 그의 등 뒤로 나타났다. 두 분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은 바로 에스더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맥스는 그녀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을까 봐 서둘러 변명거리를 지어냈다. 그는 해명했다. 조이님이 개발자 스터디를 운영하시거든요. 저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던 참이었어요. 에스더는 꽤나 감명받은 표정이었다. 와, 맥스님. 정말 의외네요. 퇴근하면 비디오 게임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혼자서 하는 싱글 플레이 게임이요. 맥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까? 에스더가 말을 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맥스님이 카페에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맥스는 이제 도망쳐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에스더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는 노트북을 챙겨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윽고 다음날 오후가 찾아왔다. 에스더는 맥스에게 다가와 특정 기능에 대한 엣지 케이스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의 모습만 봐도 맥스는 순식간에 불안해졌다. 그녀가 어제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도대체 어디까지 들었을지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맥스는 전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의 귀에 스터디 그룹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바로 그때 에스더가 그의 귓가에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예전에 두 분이 같이 출근하시는 거 봤어요. 최근에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일하시는 것도 눈치챘고요. 맥스의 등줄기에 단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비밀이 들통나버린 걸까? 에스더가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맥스님도 조이 님한테 관심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에 뛰어든 거죠? 맥스는 그녀가 말하는 경쟁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조이가 회사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스더가 아는 사람만 최소 넷이었고 고백했다가 차인 뒤 아예 퇴사해버린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맥스는 에스더를 힐쩍 쳐다보았다. 회사는 일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 데에 감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머들은 정말이지 한번 일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맥스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시간은 어느덧 7시를 훌쩍 넘겨 있었다. 조이가 다가와 물었다. 맥스, 퇴근 안 해요? 맥스가 대답했다. 패트릭이 준 일을 아직 다 못 끝내서요. 아마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조이가 제안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좀 쐴래요. 맥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직 스터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걸까? 옥상에 도착하자 조이는 자리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앞으로 평일 퇴근 후에 일주일에 2번씩 스터디해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그 카페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조이는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틈틈이 핸드폰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숨막히는 업무량과 끊임없는 야근 속에서 과연 회사를 다니며 이직 준비를 병행할 수 있을까?
맥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든 계획은 너무나도 벅차 보였다. 막 자리를 뜨려던 참에 조이의 표정이 돌연 진지해졌다. 회사 밖에서도 계속 업무용 닉네임을 써야 할까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진짜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요.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더 개인적인 연락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들은 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했다. 맥스가 입사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직장 동료와 개인 계정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제야 그는 조이의 본명이 장채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채린의 계정을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맥스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만약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인연은 결코 닿지 않았을 것이다. 맥스는 자신도 모르게 조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는 서둘러 핸드폰을 끄고 억지로 상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맥스는 포트폴리오에 쓸 영감을 얻기 위해 주말 동안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아볼까 고민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맥스는 제이든이 조이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조이는 아직 확인해야 할 이메일이 남았다고 거절했다. 제이든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열심히 한다고 회사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정도로만 해요. 얽히고 싶지 않았던 맥스는 조용히 그들을 지나쳐 가려 했다. 그때 갑자기 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맥스도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제이든이 대답했다. 아직 모르시나 본데 맥스는 커피 안 마셔요. 맥스를 배려해줘야죠. 맥스는 힐끗 쳐다보았고 조이가 얼마나 난처해하고 있는지 눈치챘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요. 저도 갈게요. 수락한 그 순간 맥스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자진해서 따라가겠다고 나선 걸까? 커피를 마시면서 제이든은 조이에게 올해 벚꽃 구경은 다녀왔는지 물었다. 맥스의 눈에 제이든은 노골적으로 조이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그 꼴이 어찌나 거슬리던지 도무지 참기 힘들 정도였다. 제이든이 조이에게 언제 한번 벚꽃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자 맥스는 다급히 끼어들었다. 이맘때면 탄천도 정말 걷기 좋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제이든과 조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맥스는 서둘러 변명하듯 덧붙였다. 탄천은 조이가 사는 곳에서 가깝고 거기 벚꽃이 참 예쁘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산책하기 딱 좋죠. 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커피 가져올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 순간 맥스는 제이든이 무서운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조이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가방 안에 넣었다. 조이가 맥스에게 말했다. 점심시간에 에스더랑 근처 공원을 걸었거든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맥스는 다음 주 스터디 일정을 위해 미리 일을 좀 끝내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조이가 갑자기 주먹 쥔 손을 맥스 앞으로 내밀며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맥스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하는 거예요? 조이가 손을 펴자 벚꽃잎들이 흩날리며 맥스의 손바닥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저 도와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주말 잘 보내요.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맥스의 손에서 꽃잎들은 이내 바닥으로 후루르 쏟아져 내렸다. 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별 수 없이 맥스는 쪼그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조그맣게 속삭였다. 주말 잘 보내요. 그 소리를 들은 조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조이가 떠나고 난 뒤 정적만이 맴도는 사무실엔 맥스의 타자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시간을 확인한 맥스는 주말에 해야 할 다른 일들도 있으니 이제 그만 퇴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점검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맥스가 계단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누군가 우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조심스레 모퉁이 너머를 살펴보았다. 두 사람이 말다툼이라도 하는 걸까? 틀림없이 누군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도 들렸다. 남자는 사업개발팀의 기획자인 것 같았다. 남자가 차갑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맥스의 귀에 들려왔다. 난 이제 너 안 좋아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한 사람 마음이 식으면 연애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나만 쓰레기 되는 건가? 나 혼자만 나쁜 놈이냐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맥스는 그녀가 에스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마침 계단실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며 분위기는 한층 더 섬뜩하게 가라앉았다. 맥스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계단에 웅크려 숨었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맥스는 차마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다. 불행히도 집에 가려면 그들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몸을 돌리려던 찰나 귀에 꽂혀있던 무선 이어폰 한쪽이 툭 떨어지고 말았다. 이어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단 아래로 튕겨 내려갔다. 경악스럽게도 그것은 하필 그 남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멈췄다. 새파랗게 질린 맥스는 계단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위층으로 도망쳤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맥스는 전생에 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는 건지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이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하는 거란 말인가? 달리 방도가 없어진 맥스는 사무실 밖복도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0분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맥스는 다시 계단실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이제 쥐죽은 듯 조용해졌으니 아래로 내려가도 안전할 것 같았다. 그는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거듭 다짐했다. 어차피 남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맥스가 계단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에스더가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맥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에스더가 아직도 저기 있는 거지? 그때 에스더가 손에 든 무선 이어폰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계단에서 주웠어요. 사무실에 두고 오려던 참이었거든요. 맥스는 단번에 자신의 이어폰이라는 걸 알아챘지만 차마 자기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다가 나중에 몰래 되찾는 수밖에 없었다. 맥스가 고개를 숙인 채 에스더를 지나치려던 그때 그녀가 갑자기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에스더는 그의 귀에 아직 꽂혀있는 반쪽짜리 이어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쪽 이어폰이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제야 맥스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스더는 왜 한쪽만 끼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물었다. 맥스는 어색하게 변명했다. 이건 제 나름의 스타일입니다. 맥스는 순간 식은땀이 뻘뻘 났다. 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갑자기 그의 손목을 더욱 꽉 쥐었다. 그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은 마치 맥스에게 어딜 도망가냐고 묻는 듯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1층 편의점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맥스가 계단에서 본 일들을 털어놓자 에스더는 안도하며 말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그쪽이라서요. 맥스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입도 무겁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맥스 씨가 참 좋아요.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 거 불편하진 않죠? 하지만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다는 맥스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에스더가 갑자기 테이블 위로 털썩 엎드렸다. 진짜 너무 쪽팔려요. 회사에서 차였는데 하필 직장 동료가 그 꼴을 다 봤잖아요. 진짜 어디라도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녀의 모습에 맥스가 어색하게 달랬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만 집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에스더가 너무 집착해서 관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다. 에스더는 매일 퇴근을 같이 하려고 늦게까지 그를 기다렸다. 출근 시간까지 그에게 맞추기 위해 아침 일정을 바꿀 정도였다. 또 다른 이유는 에스더의 주변 대인관계 때문이었다. 남자는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끔찍이 싫어했다. 맥스는 그 남자가 그렇게 통제욕이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작년 연말에 에스더는 심지어 꽤 규모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그와 너무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좋은 기회를 뻥 차버렸던 것이다. 에스더가 그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음에도 그 남자는 뻔뻔하게 사내 연애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가슴이 찢어지게 우는 에스더를 보며 맥스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건네기로 했다. 맥스는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에스더 씨가 해준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이만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에스더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맥스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을 불쑥 내밀었다. 맥스는 그 행동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에스더는 방금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받고 싶어 했다. 맥스가 망설이자 에스더가 갑자기 소리쳤다. 빨리 걸어요. 결국 맥스는 얼떨결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버렸다. 그 후 에스더는 택시를 불렀다. 택시에 타기 직전 그녀는 맥스가 몇 년생인지 묻더니 앞으로는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다. 맥스는 회사에서 좋은 동료로 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맥스는 에스더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녀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택시 번호판까지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는 에스더 본인만이 알았다. 맥스가 늦은 밤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최근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그는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렸다. 누나가 다가와서는 야근 수당 챙기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한 거냐고 물었다. 누나는 맥스가 포괄임금제라서 추가 야근 수당 따위는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역 근처에 팝업 디저트 가게가 새로 오픈했다며 내일 맥스에게 대신 줄을 서서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날씨가 엄청 좋을 테니 산책도 하고 햇볕도 좀 쬐라고 핑계까지 댔다. 탄천 근처에 벚꽃이 만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맥스는 조이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벚꽃잎이 떠올랐다. 곰곰이 생각하던 맥스는 누나에게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다. 놀랍게도 누나는 맥스의 마음이 바뀔까봐 겁이 났는지 그 즉시 주소를 전송했다. 다음날 날씨는 누나가 장담했던 것처럼 티 없이 맑고 화창했다. 하지만 디저트 가게 밖에는 이미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이었고 맥스는 오는 길에 본 벚꽃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지금 다시 보니 꽤 예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끝없는 줄을 멍하니 쳐다보며 누나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낸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줄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그렇게 맥스의 금쪽 같은 토요일 아침이 허무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장채린이었다. 맥스는 제 눈을 의심했다. 대체 장채린이 이 시간에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돌연등 뒤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번호 뭐라고 저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맥스 눈앞에 들이밀었다. 채린이 맥스를 저장한 이름은 그가 채린을 저장해둔 이름과는 완전히 달랐다. 맥스는 당황한 채로 채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대체 여기에 있는 걸까? 채린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맥스 씨도 디저트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누님 심부름 온 거예요?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저 같았으면 절대 안 해줬을 텐데요. 지금 디저트 페스티벌 기간이라 근처 가게들이 특별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침 집도 가깝고 여기 새로 오픈했다길래 한번 들러봤어요. 그제야 맥스는 채린이 이 근방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채린은 갑자기 탄천의 핀 벚꽃이 얼마나 예쁜지 조잘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는 길에 벌써 사진을 잔뜩 찍어둔 상태였다. 맥스는 예전에 자신이 이 근처 벚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녀가 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 뻔했다. 그는 황급히 그런 착각을 떨쳐버렸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 좋았다. 디저트 가게를 나온 후 채리는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맥스는 근처에서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가 단지 어색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넘겨짚었다. 맥스는 채린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다급하게 해명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장난쳐본 거예요. 다음 주에 봐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맥스의 아버지는 누나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가족 식사는 결국 취소되어야만 했다. 맥스는 그 나이를 먹고도 어떻게 저렇게 조심성이 없을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다.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같이 점심을 먹자는 채린의 제안을 받아들일 걸 그랬다. 게다가 채린이 그보다 회사에 더 오래 다녔으니 아마 밥도 그녀가 샀을 것이다. 하지만 맥스는 이내 혼자 먹는 게 그래도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채린과 함께 점심을 먹는 건 아마 훨씬 더 어색했을 테니까. 바로 그때 맥스는 누군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인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채린이었다. 채린은 맥스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획 뒤돌아서서 가버렸다. 월요일 아침 맥스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구석에 숨어서 조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래 훔쳐보았다. 조이는 평소와 확연히 달라 보였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떠들었을 텐데 그녀는 오전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를 보며 맥스는 조이가 화났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상황을 오해하고 맥스가 고의로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맥스는 그날 아버지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직장에서 이런 일로 엄청난 감정을 소모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답답했다. 구석에 앉아 달력을 확인하던 맥스는 오늘 퇴근 후에 첫 스터디 모임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 일정을 확인한 순간 맥스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 안 되면 야근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모임을 미룰 수도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때 갑자기 박도율이 그에게 다가왔다. 맥스, 지난주에 내 일까지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는 좀 쉬엄쉬엄하고 꼭 칼퇴근해요. 맥스는 말문이 막혔다. 핑곗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남자는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 맥스는 자기 자리에서 계속 조이를 힐끗거렸다. 결국 그는 먼저 다가가 오해를 푸는 편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가 막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한 동료가 조이에게 다가왔다. 에스더가 연차를 낸 탓에 그 여직원은 함께 회의에 참석해줄 조이가 필요했다. 조이가 불쑥 뒤돌아보며 물었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었어요? 맥스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갔고 맥스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퇴근 후 그들은 회사 사람들과 마주칠 일 없는 카페에서 만났다. 놀랍게도 그 카페 역시 보기 좋은 화려한 디저트들을 잔뜩 팔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 동안 각자 찾아온 아이디어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상사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회사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온전히 그들의 힘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야만 했다. 체린이 설명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데이팅 앱을 개발하는 쪽으로 갈게요. 주말까지 전체 기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맥스는 그녀의 설명 내내 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체린이 팩 성질을 내며 그를 부르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맥스는 커피를 엎지를 뻔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오늘 피곤해요. 회사에서도 계속 딴 생각만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토요일에 혼자 밥 먹다가 나한테 거짓말 친 거 걸려서 그래요. 맥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정면 충돌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명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체린이 먼저 사과했다. 맥스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체린이 설명했다. 제가 원래 텐션도 높고 오지랖이 넓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곤 해요. 같이 밥 먹자고 했거나 어색해서 피하는 거냐고 물었던 것도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어요. 그 말들이 맥스 씨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맥스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토요일에 아버지가 보냈던 문자를 찾았다. 그는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가족 식사가 취소되었던 거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체린이 되물었다. 그럼 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서라도 설명해주지 그랬어요. 맥스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빠 보이길래요. 체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설령 우리 둘 다 잘못한 일이라고 쳐도요. 맥스 씨 잘못이 제 잘못보다 조금 더 커요. 전 주말 내내 그 일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맥스는 체린에게 치킨을 사주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배달 앱을 켜서 그녀에게 치킨을 주문해 주었다. 신기하게도 맥스가 고른 치킨은 마침 체린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다. 그제야 맥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걱정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며 그들의 첫 스터디 모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맥스는 그 끔찍했던 월요일이 드디어 끝났다고만 생각했다. 그는 화요일만큼은 제발 감정 소모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불행히도 출근하자마자 모든 팀원들이 회의실로 소집되었다. 사업개발팀장인 미키는 최근 이커머스 팀의 업무량이 폭주하여 회사에서 이들을 지원할 인력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3주 후에나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키는 오늘 회의가 그저 가벼운 오리엔테이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개발팀 기획자인 앤드류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맥스는 화요일이 조금 더 여유롭기를 바랐다. 하지만 앞으로 쏟아질 엄청난 업무량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끝없이 이어지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맥스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에스더로부터 퇴사할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갑자기 날아왔다. 맥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에스더는 아침 회의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사내 연애가 최악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회사를 그만두려는 걸까? 심지어 두 사람은 같은 팀도 아니고 동선이 겹치지도 않아서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을 텐데. 바로 그때 맥스는 그날 밤 자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에스더의 처연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불현듯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본 끝에 맥스는 타인의 삶에 참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지랖은 여기서 끝내야 했다. 그의 역할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그녀의 영역을 존중하며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순간 에스더가 갑자기 등 뒤에서 말을 건넸다. 맥스, 뭐 하고 있어요? 그녀가 언제 다가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터라 맥스는 그 목소리에 의자에서 펄쩍 뛸 뻔했다. 에스더는 맥스가 일하는 척하면서 몰래 딴짓을 한다며 추궁했다. 그러고는 아래층 편의점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일에 대한 보답으로 원하는 건 뭐든 고르라고 에스더가 말했다. 맥스는 이게 입막음용 뇌물인가 싶었다. 어찌됐든 점심값은 굳은 셈이었다. 그러다 맥스가 물었다. 퇴사하시겠다는 그 메시지 진심이었어요? 에스더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여기 있는 게 싫으면 제가 떠나야죠. 그 사람 얼굴 보면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도널드 팀장님과 면담도 잡아놨어요. 맥스는 참지 못하고 조언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퇴사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스더가 다가와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맥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제야 맥스도 근처에서 들리는 소란을 눈치챘다. 에스더의 전 남자친구인 앤드류의 목소리였다. 앤드류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만나자. 맥스와 에스더는 편의점 구석에 숨어 숨죽인 채 있었다. 맥스는 고개를 돌려 에스더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을 보니 앤드류의 말이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준 게 분명했다. 두 사람은 이내 편의점 박정자로 자리를 옮겼다. 에스더가 사과했다. 진짜 뭐 좀 사주려고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미안해요. 여기 자판기 있으니까 마실 거 하나 뽑아줄게요. 맥스가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무설탕 아니면 저 안 마셔요. 덜컹하는 큰 소리와 함께 자판기에서 생수 한 병이 떨어졌다. 맥스가 자판기에서 생수를 사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편의점 안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자 맥스는 다급히 물었다. 두 사람 만나는 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바람 피울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면서 왜 계속 만난 거예요? 에스더가 대답했다. 이걸 바람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환승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귀기 전부터 그 사람한테 엄청 친한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의심은 갔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나중에 부계정으로 그 여자 SNS를 염탐했는데 우리 헤어지고 딱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식당에서 꽃다발 받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에스더가 이어 말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 보고 들은 거 전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우리 전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요. 어기면 안 돼요. 맥스는 에스더가 갑자기 그때 그 약속을 다시 꺼냈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침묵을 지켜주는 게 맥스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 테니까. 무슨 이유에선지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맥스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다. 조이가 그의 기분을 눈치채고 물었다. 맥스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당 충전 좀 할래요? 그녀가 그에게 사탕을 하나 건넸다. 맥스가 불쑥 물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책임을 져줄 수 없다면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겠죠. 조이는 당황한 눈으로 맥스를 빤히 쳐다보며 왜 그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맥스는 자신이 괜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즉시 깨달았다. 하지만 조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저보고 용기 있다고 말해준 날 저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맥스님의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조언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한편 회사 화장실 안 에스더가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떴다. 맥스가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에스더는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졌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한 에스더가 물었다. 갑자기 왜 부른 거예요? 심심해요. 조이도 불러서 카페나 갈까요? 맥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잘못은 앤드류가 했잖아요. 왜 에스더 님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에스더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맥스가 설명했다. 안 그래도 상처받은 건 에스더 님인데 왜 이 일로 인한 피해까지 전부 떠안으려는 거예요? 에스더는 말문이 막혔다. 맥스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에스더는 전 남친과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고 맥스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앤드류와 마주칠 때면 여전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면 다른 층 화장실에 숨어 몰래 소리 죽여온 다음 화장을 고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에스더는 이 회사에 계속 남는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맥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에스더 님의 몫이겠죠. 이건 본인의 커리어고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다만 에스더 님이 포기한 것들 때문에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놈이 덕을 보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자식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에스더 님 인생이 그 자식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맥스를 바라보았다. 겨우 그 말 하려고 날 여기로 부른 거예요. 맥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일도 정말 잘하시잖아요. 개발 용어도 다 알아들으시고요. 에스더 님만큼 개발자들을 잘 이해해주는 디자이너는 진짜 드물어요. 뜻밖에도 에스더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맥스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자기가 뭘 잘못 말했나? 에스더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조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는데 어쩌다 상황이 더 엉망이 되어버린 거지? 맥스는 그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을 수밖에 없었다. 에스더님,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맥스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쩌자고 이런 일에 엮이게 된 걸까? 사실 맥스의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에스더의 감정선을 건드려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만든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에스더가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2주 후에도 마음이 똑같다면 그때 사직서 낼게요. 그녀가 이어서 물었다. 저랑 같이 위층으로 올라갈래요? 맥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뜻일까? 이제 맥스도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계단실에서 나왔을 때 조이와 다른 동료 몇 명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갑자기 그들을 불렀다. 조이가 고개를 돌려 맥스와 에스더를 바라보았다. 다른 동료들도 곧바로 두 사람을 알아챘다. 그중 한 명이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저희 카페 갈 건데요. 두 분도 같이 가실래요? 당황스럽게도 에스더는 갑자기 도망쳐버렸고 맥스는 뻘쭘하게 홀로 남겨졌다. 맥스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리로 돌아온 후에도 맥스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단실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동료들은 아마 카페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면 이상한 소문이 퍼지진 않을까? 맥스가 에스더에게 고백을 했다느니 뒤에서 몰래 스토킹을 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 말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까? 하지만 해명한들 대체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사내 연애가 끝난 후 에스더가 퇴사하려 했고 자신은 그저 위로의 조언을 건넸을 뿐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맥스는 걱정을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하기로 했다. 어쩌면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맞은편 자리에 앉은 박도율이 고개를 들었다. 맥스 씨, 에스더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우는 것 같던데. 이번에 디자인 파일이 늦게 넘어와서 둘이 한바탕 한 줄 알았거든요. 모두가 눈치챘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상황이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빨리 대답을 생각해 내야만 했다. 그때 에스더가 조이에게 다가왔다.
우리 회에 15분만 미뤄도 될까요? 저 약국 좀 다녀오려고요. 날씨가 갑자기 건조해져서 그런지 눈이 너무 뻑뻑하네요. 인공 눈물 좀 사 오려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맥스에게 말을 건넸다. 맥스 씨, 아까 제 출입증 찾는 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에스더가 미리 핑곗거리를 준비해 이렇게 대놓고 말해줄 줄은 몰랐다. 에스더는 미소를 지으며 맥스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맥스는 재빨리 그녀의 장단에 맞췄다. 아, 네. 그런 오해를 샀던 모양이다. 그는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살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맥스는 회사 근처 디저트 가게에 들렀다. 최근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보니 감정 소모가 얼마나 심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회사 사람들과 너무 깊게 엮이는 일은 피해야겠다. 특히 조이와 에스더는 더더욱. 두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맥스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다시 제대로 일에 집중하려면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만 했다. 바로 그때 조이가 앞에서 그를 부르며 다가왔고 손에 든 캐모마일 티를 발견하고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조이가 물었다. 매일 탕비실에서 직접 차 타서 드시지 않아요?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조이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내일 만료되는 디저트 쿠폰이 있어서 서둘러 쓸어왔다고 설명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조이는 모레 있을 회식에 맥스도 참석할 건지 물었다. 맥스는 1차만 하고 일어날 생각이라고 답하며 그녀는 어쩔 건지 되물었다. 놀랍게도 조이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아직 좀 거리감이 있나요? 맥스는 당황한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조이가 설명했다. 에스더 이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시면서 제 이름 부를 땐 항상 미스를 붙이시잖아요. 맥스는 조이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다. 조이가 처음 자기 옆자리에 앉았을 때 너무 격식 차린 호칭은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맥스는 선을 그어 말하는 것이 말실수할 위험을 줄여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미스 조이가 이 회사에서 저랑 제일 친한 분인거려. 조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제야 맥스는 자신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조이는 미소를 지으며 맥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스터리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맥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한 거지? 조이가 다급히 덧붙였다. 그냥 해본 소리니까 오해하진 마시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맥스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조이의 말을 다르게 해석했을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조금만 더 어렸거나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분명 그녀의 말을 오해하고 혼자 착각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모두에게 다정하고 호기심 넘치는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됐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이의 말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조이 앞에서도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출근한 맥스는 사무실 전체가 평소와 달리 꽤나 시끌벅적하다는 걸 눈치챘다. 9개월간의 파견 근무를 마친 레오가 마침내 복귀한 것이다. 동료들은 모두 열렬하게 그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었다. 분위기로 보아 레오는 모두와 엄청나게 잘 지내는 성격인 듯했다. 이윽고 그가 조이에게 곧장 다가갔다. 조이는 레오의 바뀐 헤어스타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라 꽤나 친해 보였다. 그때 레오가 맥스 쪽을 바라보았다. 일 엄청 잘하신다고 소문 다 났던데요. 조이 옆자리가 바로 맥스 씨군요. 레오는 조이를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다. 얘가 간식 먹을 때마다 과자 부스러기를 그렇게 흘리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행동만 봐도 레오는 완벽한 외향형 인간의 표본이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 모두가 한데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에스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이와 레오 쪽을 불쑥 쳐다보았다. 그녀가 맥스에게 말했다. 예전에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졌었거든요. 솔직히 둘이 잘 어울리긴 해요. 그 말을 들은 맥스의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다. 에스더가 말을 이었다. 레오 씨는 퇴근하고 대학원 공부까지 한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물었다. 맥스 씨가 보기에도 둘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맥스가 대답했다. 제이든에 비하면 확실히 레오가 조이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회식이 중반쯤 접어들었을 무렵 맥스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회식은 정말이지 기가 빨리는 일이었다. 당장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조이 역시 밖에 서 있었다. 맥스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녀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조이가 물었다. 회사 박인데 본명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계속 맥스라고 부를까요? 그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니 맥스라고 부르는 편이 낫겠다고 대답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조이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조이는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제 얼굴 많이 빨간가요? 오늘 밤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초코 우유를 사갈까 봐요. 그녀가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초코 우유가 숙취 해소에 아주 좋거든요. 게다가 전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조이는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맥스는 홀로 문가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조이와 레오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맥스는 레오가 파견 근무에서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랬다면 어쩌면 조이와 레오가 함께 이직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그때 맥스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메시지를 보내 편의점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이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에스더는 몹시 신이 난 표정이었다.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요. 맥스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에스더는 그를 지루한 사람이라며 핀잔을 주고는 지난번에 자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맥스는 이틀 전 비상구 계단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찬찬히 떠올려 보았다. 그는 그다지 중요한 말을 했던 기억이 없었다. 그저 에스더처럼 유능한 디자이너는 무척 드물다고 말했던 것뿐이었다. 에스더는 입을 가린 채 웃음을 터뜨렸다. 왜 당신의 칭찬은 그렇게 건성으로 들리는 걸까요? 정말 웃기네요. 맥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고작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를 편의점까지 데려온 겁니까? 에스더가 해명했다. 다들 마실 숙취 해소제를 사러 오긴 했지만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도와준 거 고마워요. 제대로 감사를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다음 순간 에스더는 맥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와요. 기꺼이 당신의 전용 쓰레기통이 되어줄 테니까. 맥스가 농담 섞인 어조로 되물었다. 감정 쓰레기통 말입니까? 그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아주겠다고 자처하는 것뿐이었다. 그 발상 자체가 어쩐지 기묘하게 느껴졌다. 에스더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웃긴가요? 맥스가 에스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에스더가 대답했다. 우리가 1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웃는 모습은 처음 봐요. 웃으니까 훨씬 생기 있어 보이네요. 특유의 우울한 기운도 싹 가시고요. 맥스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에스더가 불쑥 물었다. 지금 부끄러워요? 화들짝 놀란 맥스는 서둘러 헛기침을 2번 내뱉었다.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다들 마실 거 사러 온 거 아니었습니까? 빨리 고르고 돌아가시죠. 하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무엇을 살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맥스는 문득 조이가 초코 우유가 숙취에 좋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에스더에게 다 같이 마실 초코 우유를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맥스와 에스더는 이내 편의점을 나섰다. 모두가 2차 회식 장소로 향하기 전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초코 우유를 한 병씩 건넸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맥스가 다 같이 마시자고 고른 거예요. 맛없어도 절 원망하지는 마세요. 레오가 맥스에게 다가와 2차에 같이 가겠냐고 물었다. 맥스가 대답했다. 저는 1차까지만 있다가 가려고요. 다음에 따로 차나 한잔 하시죠. 레오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거 참 아쉽네요. 그 바에는 무알코올 음료도 꽤 많은데요. 바로 그때 조이가 사람들의 손에 들린 초코 우유를 발견했다. 저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맥스를 쏘아보았다. 어느새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박도율은 출근하자마자 맥스에게 다가와 바쁘냐고 물었다.
그들은 레오가 9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했던 사무실에 가서 그가 남기고 온 물건들을 모두 챙겨와야 했다. 원래는 제이든이 돕기로 했었으나 전날 밤 과음을 한 탓인지 통연락을 받지 않았다. 박도율은 맥스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원했고 그 심부름에는 대략 3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맥스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엮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하필이면 조이가 근처에 서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맥스는 또다시 부탁을 수락하고 말았다. 맥스는 즉각 그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째서 그는 거절이라는 걸 도통하지 못하는 걸까? 그때 레오가 조이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때 말했던 케이크 가게가 설릉역 근처에 있다고 했죠? 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곳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설마 저한테 케이크라도 사주시려고요? 심부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실 텐데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레오가 대답했다. 가는 길이니까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설릉으로 가는 길에 다른 직원들 것도 좀 사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레오는 심지어 커피를 사려고 차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조이가 맥스는 디카페인만 마신다고 그에게 미리 기띔을 해준 모양이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맥스는 그 두 사람이 정말이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인 것만 같다고 느꼈다. 레오가 말했다. 패트릭이 항상 당신이 엄청난 실력자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이제 고작 2년 차인데도 코딩 실력이 벌써 중급 이상이라고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당신과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네요. 레오는 맥스에게 자신도 조금씩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아는 지인이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그에게 합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나면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생각이었다. 맥스는 운전을 하고 있는 레오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 남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레오는 맥스보다 고작 몇 살 많아 보일 뿐이었지만 벌써부터 예제 차를 몰고 있었다. 맥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유니콘 기업 같은 거요? 레오가 대답했다. 시스템이 다 갖춰진 회사는 좀 지루하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맥스는 레오의 가치관이 그의 외모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곤 레오가 물었다. 맥스는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요? 맥스가 대답했다.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나면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요. 조직이나 복잡한 사내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말을 마친 순간 맥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레오는 그저 그를 칭찬할 뿐이었다. 그거 진짜 멋진데요. 진짜 실력 있는 프리랜서는 자기 몸값을 직접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오는 그에게 당부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는 전부 비밀로 해줘요. 특히 사업개발팀한테는요. 맥스는 레오와 비밀을 공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똑같은 골목을 이미 3바퀴나 돌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모든 짐을 차에 무사히 실었다. 그런 다음 레오는 조이가 말했던 디저트 카페로 맥스를 데려갔다. 카페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고 두 사람은 가장 잘 팔리는 메뉴를 사기로 했다. 맥스는 갑자기 진열장 너머에 있는 디저트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가 말했다. 저게 맛있어 보이네요. 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조이는 두 사람이 사온 케이크를 보고 진심으로 놀란 눈치였다. 그녀가 항상 먹어보고 싶었던 바로 그 케이크였지만 갈 때마다 품절이었기 때문이다. 레오가 미소 지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분이 촉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평소에 유심히 지켜보는 모양이네요. 조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맥스가 이걸 고른 거예요? 맥스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조이가 그의 책상 위에 컵 하나를 올려두었다. 맥스는 안에 든 게 뭐냐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맥스의 몫으로 덜어둔 케이크였다. 조이는 마땅한 그릇을 찾지 못해서 종이컵 안에 케이크를 담아둔 것이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맛있는 음식은 항상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맥스에게 말했다. 맥스는 한 입 먹어보고는 케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다는 걸 알았다.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하지만 맥스는 갑자기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으로 고개를 돌렸다. 컵 어디에도 디카페인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남들에 비해 맥스는 카페인에 유독 예민했다.
그때 박도율이 맥스 곁을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맥스랑 내 음료가 바뀐 것 같네. 이건 평소보다 맛이 너무 연한데. 조이가 즉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맥스, 카페인 못 마시잖아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맥스는 억지로 대답을 쥐어짜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맥스의 심장이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작부터 엉망진창인 하루였고 맥스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엄청난 업무량의 실수로 섭취한 카페인까지 더해져 맥스는 당장이라도 불꽃이 튈 것처럼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맥스, 일 좀 나한테 넘겨요. 몸 상태가 최악이었음에도 맥스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거절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레오가 조이에게 다가왔다. 예전 팀원들을 오랜만에 만난 터라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레오는 조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자리를 뜨기 전 조이는 몰래 맥스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맥스는 그저 눈앞에 쌓인 일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모두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 사무실은 유난히 고요해졌다. 홀로 남은 맥스만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맥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점심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오전 내내 멍한 상태로 보냈던 터라 그는 카모마일 티를 타서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맥스가 탕비실에 도착했을 때 카모마일 티가 다 떨어졌다는 걸 발견했다. 오늘따라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맥스는 1층 카페로 내려가 카모마일 티 한 잔을 주문했다. 카페인 때문인지 옅은 두통마저 밀려오기 시작했다. 밖을 내다보니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비까지 오려는 걸까? 맥스는 오후 내내 몽롱한 상태였다. 타 부서에서 넘어온 업무들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뺏긴 기분이었다. 카페인 때문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에 맥스는 본인의 주요 업무를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다. 결국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테니까.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조이에게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했다. 컨디션에 맞춰 업무량을 조절하는 것도 프로에게 꼭 필요한 스킬이었다. 정시 퇴근을 해본 게 대체 얼마 만인지 몰랐다. 집에 가면 푹 쉴 작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맥스는 진짜로 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대체 오늘 하루 마가 끼기라도 한 걸까? 집에는 우산이 넘쳐나는데 하필 우산을 안 챙겨 나온 날 비가 오다니.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입구에 서 있는 맥스에게 체린이 다가왔다. 우산 좀 들어줄래요? 같이 쓰게. 맥스는 그녀가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역으로 가는 내내 체린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적어도 침묵 때문에 어색할 일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맥스는 자신이 체린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쓰였다. 차라리 혼자 비를 맞고 걷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걸어가던 중 체린은 맥스가 우산을 제대로 들지 않아 옷에 비가 튄다며 투덜거렸다. 두 사람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는 건 아무래도 너무 비좁았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맥스는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는 걸 느꼈다. 그는 조용히 우산을 체린 쪽으로 더 기울여 주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역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음 버스가 10분은 지나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맥스는 그저 버스가 한시라도 빨리 오기만을 바랐다. 체린이 갑자기 물었다. 점심시간 내내 일한 거예요? 엄청 바빠 보이던데. 그럼 밥은 한 끼도 안 먹은 거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오는 건데. 그 말을 듣자 맥스는 낮에 레오가 체린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레오님이랑은 얼마나 같이 일하셨어요? 체린은 입사 동기라 벌써 3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설명했다. 맥스는 3년이란 시간이 참 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체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레오에 대해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맥스가 설명했다. 최근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요.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확실히 남다르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대인관계도 넓고 회사 내 평판도 아주 좋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더 끌려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사려 깊고 내면이 묵묵히 단단한 사람이요. 맥스님 같은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맥스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체리는 단지 일하는 스타일이 더 잘 맞는다는 뜻이었다고 황급히 해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맥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티를 안 낼 뿐 속으로는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이죠. 그런 건 전혀 대단한 게 아니고 제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침 그때 맥스가 타야 할 버스가 정류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우산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버스가 와서 먼저 타봐야겠네요. 체린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봬요. 버스에 올라탄 후에도 맥스는 체린이 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여전히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건 분명 카페인의 또 다른 부작용일 터였다. 다음날 회사에서 에스더가 미소를 지으며 조이에게 다가와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지난번 회식 때 에스더가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었다. 그녀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그 사진 속 조이를 보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맥스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세한 이야기는 조이와 점심을 먹을 때 마저 하기로 했다. 퇴근 후 맥스와 체리는 이직 스터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어딜 가나 시선을 끌기 마련이었다. 체리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인의 카페로 맥스를 데려갔고 카운터에 있는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진 한 장만 보고도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겪는 건 아마 체린에겐 이미 익숙한 일일지도 몰랐다.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조차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이직 스터디가 아니었다면 맥스와 체린이 이렇게 카페에 마주 앉을 일은 아마 평생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스터디 프로젝트 계획을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맥스는 스터디가 끝난 후 체린이 에스더가 말했던 소개팅에 나갈 생각인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저 스터디 파트너를 향한 아주 작은 호기심일 뿐이라고 여겼다. 설마 체린이 이 질문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겠지? 맥스는 무심한 척 물었다. 아까 사무실에서 에스더 님이랑 소개팅 얘기하시는 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체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헤드폰을 쓰고 계셔서 저희 얘기 못 들으신 줄 알았어요. 맥스가 말을 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개팅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놀랍게도 체리는 이미 그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다. 그녀가 설명했다. 지금은 연애보다 자기 개발이랑 이직 준비가 더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전 아직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하지만 체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직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에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만한 여유 시간이 없었다. 맥스가 생각하기에도 그녀의 상황은 확실히 여의치 않아 보였다. 그녀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 연애뿐일지도 몰랐다. 맥스의 놀란 표정을 본 체린이 불쑥 물었다. 맥스님은 사내 연애에 반대하시는 편인가요? 맥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사내 연애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비밀로 유지하기도 힘들고 만약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후폭풍도 감당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내뱉은 말에 맥스는 즉시 에스더를 떠올렸다. 그런 이유로 맥스는 사내 연애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사내 연애를 떠나서 애초에 제가 누군가와 연애를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체린이 반문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반하게 된다면요?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언젠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맥스가 대답했다. 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잖아요. 동료로서의 공적인 관계 외에 다른 사적인 관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스가 되물었다. 조이님은 사내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체리는 사내 연애가 재미있고 낭만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짜릿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녀의 대답에 맥스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일 거라고 그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미 사내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하지만 체리는 아직 자신의 심장을 진심으로 뛰게 만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그녀의 눈이 너무 높은 것일지도 몰랐다.
맥스는 체린이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한다면 분명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맥스는 체린이 역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 같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 했었다. 큰일이었다. 왜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른 걸까? 그저 업무 파트너로서 칭찬해준 것일 뿐인데 최근 들어 맥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자꾸만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맥스는 유난히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평소 타던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맥스는 대신 지하철을 타야만 했다. 그는 체린에게 곧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맥스는 다음 주에는 언제 스터디를 하면 좋을지 물었다. 체린은 수요일에 연차를 냈기 때문에 그날만 빼면 언제든 괜찮다고 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회가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열렬한 팬이었던 체린에게 마침내 그 작가를 직접 만날 기회가 온 것이다. 게다가 그 작가가 최근에 낸 신간을 읽었는데 정말 최고였다고 그녀가 덧붙였다. 맥스는 체린이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 작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는 유난히 더 환하게 빛났다. 맥스는 체린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항상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들떠있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다. 체린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무언가를 향해 이토록 열정을 쏟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조이는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무장한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동료가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조이는 평소에는 둘 다 전혀 쓰지 않았지만 전날 밤 감기에 걸린 게 분명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맥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왜 조이는 연차를 내고 쉬지 않은 걸까? 그녀의 안색은 너무나도 안 좋아 보였다. 그때 박도율이 다가와 조이에게 신규 입점 가맹점을 위한 쿠폰 기능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기능은 목요일에 출시될 예정이었기에 조이가 몹시 아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밤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조이는 그 업무를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수요일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회에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 맥스가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이미 연차 신청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많은 일을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조이가 대답했다. 오늘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다 못 끝내면 내일 연차는 취소해야죠. 그렇게 아파 보이는 상태로는 어차피 사인회에 가지도 못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제이든이 맥스에게 다가왔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원래 박도율과 맥스가 담당하던 것 아니었나?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박도율이 고개를 들어 몰래 제이든의 눈치를 살폈다. 제이든이 말을 이었다. 조이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이미 기존 코드를 잘 알고 있으니 작업이 훨씬 빠를 겁니다. 오늘 생긴 비상사태는 조이 대신 두 분이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이를 향해 돌아섰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옆에 앉은 사람한테 감기 옮길 수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박도율 역시 조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조퇴를 허락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 박도율은 맥스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오늘 저녁에 청첩장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도율은 맥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울 수 없으니 혼자 처리해보라고 부탁했다. 그는 만약 맥스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날 자신과 맥스, 조이가 다 같이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자고 덧붙였다. 결혼식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맥스로서는 차마 따질 수가 없었다. 맥스가 마지못해 동의하자 박도율은 신나서 즉시 그를 와라 끌어안았다. 맥스는 문득 자신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이가 내일 연차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새 저녁 6시 30분이었다. 조이는 맥스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시에 퇴근하고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어서 작업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맥스 혼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건 처음이었고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에스더가 다가와 맥스에게 퇴근하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자리까지 맥스의 한숨 소리가 다 들려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무리하지 마요. 내일 다들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맥스도 다 같이 협력하면 문제를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혼자서 부딪혀보고 싶었다. 맥스가 다시 시계를 확인했을 때 그는 시간이 너무 늦어 깜짝 놀랐다. 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 있었다. 이미 깊은 밤이었고 맥스는 콧속이 꽉 막힌 채 쏟아지려는 재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도 감기에 걸려버린 걸까?
매일 조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그녀에게서 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맥스는 다른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해결책을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 맥스는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이 시점에서는 카페인의 힘에 의존하는 것 외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맥스는 자신이 정말 감기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인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껏 들뜨던 조이의 표정을 떠올리자 그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섰다. 맥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기로 다짐했다. 셀 수 없는 시도와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새벽 3시 35분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다. 완전히 지쳐버린 맥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책상 위에 쓰러졌다. 택시를 부르는 것조차 너무나 귀찮게 느껴져 그는 회사에서 자기로 했다. 조이가 주었던 초콜릿 한 조각이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걸 받은 이후로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었다. 조이는 이렇게 강렬하게 단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먹으니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째서 자꾸 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걸까? 맥스는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자신이 정말 조이에게 빠져버린 걸까? 목요일이 되자 맥스는 일하는 조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두를 따뜻하게 대했고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 조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그녀는 자연스레 그 공간에서 가장 반짝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붐벼서 외로움 따위는 평생 겪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맥스는 조이의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고 서서히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며 무력하게 발버둥 쳤다. 그는 스스로에게 거듭 경고하며 신중해지려 했고 불필요한 감정을 키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서서히 조이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그토록 뛰어난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맥스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조이를 남몰래 훔쳐보았다.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기분이 몹시 좋아 보였다. 맥스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조이가 갑자기 몸을 기울이더니 다음 스터디는 언제 하면 좋을지 작게 속삭였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접근에 맥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다급히 대답했다. 이번 주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어떨까요? 조이는 곧바로 관심을 보이며 무슨 요일이 제일 좋은지 물었다. 그녀는 일단 자기 일정을 확인한 뒤 메신저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맥스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단단히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에게 이것은 자연스럽게 싹트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차라리 뜻밖의 교통사고처럼 느껴졌다. 맥스는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식힐 요량으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이런 무의미한 감정에 허우적대며 서서히 시들어갈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됐다. 이 가망 없는 애정을 가슴속에서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다. 맥스는 가장 먼저 주변 환경부터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불행히도 그와 조이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었다. 팀워크, 업무, 회사 프로젝트, 그리고 스터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만들었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다. 만약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면 마음속 감정 역시 결국엔 희미해질 것이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맥스는 배낭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가 버튼을 누른 순간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조이가 불쑥 나타났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지금 퇴근해요? 맥스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침묵은 금세 숨막히도록 어색해졌다. 맥스는 여전히 열이 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몇 번이고 기침을 내뱉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조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왜 하루 종일 그렇게 말이 없는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대신해 새벽 4시까지 일해준 보답으로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맥스의 도움 덕분에 조이는 그토록 고대하던 북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하루 종일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맥스는 자신이 감기와 몸살로 전날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 조이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조이는 내일 저녁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맥스는 서둘러 거절하며 이미 가족과 선약이 있다고 말했다. 조이가 곧바로 물었다. 그럼 모레는요? 맥스는 당황스러웠다. 모레는 토요일이었다. 조이가 깜빡한 걸까? 만약 주말인 걸 알면서도 제안한 거라면 왜 그에게 감히 품어서는 안 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걸까? 맥스는 조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주말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번거롭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이는 완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볼 뿐이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맥스의 휴대폰 알람이 제 시간에 울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잠에 취한 채로 맥스는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출근이라는 생각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방 앞을 지나가던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보며 정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넌지시 말씀하셨다. 그 순간 맥스의 머릿속에 조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평소처럼 8시에 출근한다면 사무실에는 그와 조이 둘뿐일 것이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맥스는 출근 시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박도율과 마주쳤다. 시간을 확인한 박도율이 물었다. 너 보통 8시에 출근하지 않아? 오늘은 왜 늦었어? 늦잠 잤냐? 맥스가 설명했다. 요즘 아침마다 너무 졸려서 당분간 10시 출근으로 바꾸려고요. 조이는 마침 탕비실에 있었다. 박도율은 그녀에게 이제 매일 아침 사무실에 혼자 남게 생겼으니 심심해서 어쩌냐며 농담을 던졌다. 조이는 맥스가 10시에 출근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기색이었다. 맥스는 밤에 도통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며 서둘러 변명했다. 박도율은 조이도 출근 시간을 바꿔서 아침마다 혼자 덩그러니 남지 않게 하라며 짓궂게 장난을 쳤다. 아침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맥스의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팀장님이 다가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며 손짓했다. 그는 사업개발팀이 서부지구에서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데 동행할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자 팀장님은 패트릭에게 사무실에 남아 내부 개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맥스는 이것이 조이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 손을 들어 예근을 자원했다. 동료들은 모두 감탄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직 조이만이 묘하게 일그러진 낯선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임무는 타 부서를 지원하며 외부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맥스였다면 다른 팀을 위한 이런 예근은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회사에서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나 걸리는 출퇴근길이었다. 하지만 맥스는 외근을 나가는 것이 조이를 일시적으로 피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조이에게 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맥스는 자책하며 속으로 자신을 저주했다. 왜 그녀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했을까? 외부 미팅이 끝난 후 맥스와 에스더는 회사로 복구하지 않고 곧장 퇴근하기로 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맥스는 강남역에서 환승할 준비를 했다. 에스더는 같은 방향이라며 가는 길의 일부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곧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했다. 같은 칸에 올라타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둘은 자주 협업했지만 회사를 벗어난 후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맥스는 이어폰으로 음악이나 들으려 했다. 하지만 가방 안을 샅샅이 뒤진 후 그는 이어폰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에스더는 그의 곁에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맥스에게 마음을 굳혔다며 더 이상 퇴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계속 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맥스는 그제야 에스더가 2주가 지나도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하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 미처 몰랐다. 에스더는 이제 일에 집중하며 커리어 방향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맥스는 침묵을 지키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던 에스더의 말이 떠올랐다. 맥스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전 남자친구를 매일 회사에서 보는 게 괴롭지 않으세요? 에스더는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으며 앤드류는 이미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그를 피하고 있었다.
에스더는 전 남자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진심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맥스가 찾고 있던 해답을 주지 못했다. 맥스가 고개를 돌려 남몰래 에스더를 힐끗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혼자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맥스는 자신의 이 낯선 감정 역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길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에스더가 갑자기 물었다. 조이 본명이 뭐였죠? 맥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기억났네. 장채린이잖아요. 그러고는 확인차 맥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맞죠? 맥스는 당황한 채 에스더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그 질문을 던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맥스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당혹감을 숨기려 애썼다. 에스더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표정에 이미 모든 게 다 쓰여 있으니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떠볼 필요도 없겠다고 말했다. 맥스는 속마음을 들켰나 싶어 서둘러 제 얼굴을 만졌다. 에스더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맥스 씨 표정이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뒤 에스더는 화제를 돌리며 배가 고프다고 했다. 그녀는 맥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근처의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다. 에스더는 곱창전골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맥스는 재빨리 거절하며 자신은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더는 그 식당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절에도 자주 왔던 곳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골은 무조건 소주랑 곁들여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며 고집을 피웠다. 대화를 나누던 중 에스더는 조이가 옆자리에 앉은 이후로 맥스의 표정이 훨씬 풍부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처음엔 둘이 그저 직장 동료로서 친해지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수요일이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조이가 펜사인회에 갔던 그날을 말하는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맥스는 밤샘 작업 후 대체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잤다. 에스더는 맥스를 가리키며 그의 책상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봤다고 말했다. 입사 이래 맥스가 제 발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 업무도 아닌데 밤을 새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그의 평소와 다른 행동은 조이를 향한 마음이 생겼다는 충분한 증거라며 에스더는 그에게 솔직히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맥스가 필사적으로 모든 걸 부인하려 하자 에스더가 반격했다. 밤새우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디카페인을 마시냐고요. 맥스는 순간 뼈저리게 후회했다. 끝까지 모르는 척 잡아떼며 절대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에스더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주문하게 마실 것 좀 골랐냐고 맥스에게 물었다. 에스더가 소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며 맥스는 저렇게 쓴 걸 대체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에스더가 테이블 위에 탁소리나게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이의 평소 행동을 꼬집으며 조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눈길을 끄는 사람일수록 확실히 선을 그어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조이는 자신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러곤 에스더가 물었다. 도대체 왜 조이를 피하는 거예요? 그녀는 전날부터 맥스가 의도적으로 조이와 거리를 두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외근을 자원한 것조차 그녀를 피하기 위한 핑계였으니까. 맥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가 조그맣게 대답했다. 조이와 저는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한 에스더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며 따져 물었다. 맥스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맥스는 에스더가 자신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아느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조이의 본명을 안 지 얼마나 됐냐는 것을 시작으로 질문 폭격을 쏟아냈다. 조이의 나이나 연애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아냐고 따져 물었다. 에스더는 진짜 조이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안 맞는다고 단정짓는 맥스가 바보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제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다. 에스더가 잔뜩 취한 걸 본 맥스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이제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돌아오는 길에 맥스는 조이가 자신을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일을 에스더에게 털어놓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물러설 테니 자신도 그 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다고 말이다. 게다가 맥스는 애초에 그 선을 넘을 용기조차 없었다. 에스더는 선을 넘을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둘지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도 최근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등 수많은 선택지를 고민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 당장은 그저 일에만 집중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니 에스더는 맥스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정말 조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다가가서 진짜 그녀의 모습을 알아가고 싶은 건지 말이다. 지금 당장 결판을 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해봐도 좋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중 에스더가 불쑥 물었다. 공포의 균형이 뭔지 알아요? 맥스가 자신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그녀 역시 맥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서로의 치부를 하나씩 쥐고 있으니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였다. 에스더는 맥스의 마음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맥스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에스더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에스더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녁 식사 더치페이 하려면 번호가 필요해서요. 맥스가 설명했다. 에스더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놀렸다. 내 번호 진짜 비싼 건데 특별히 공짜로 줄게요. 때마침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맥스는 서둘러 일어나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때 등 뒤에서 에스더가 그를 불렀다. 맥스가 뒤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붉게 달아오른 뺨을 하고 외쳤다. 행운을 빌어요. 장난기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그 표정에 맥스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순간 맥스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헝클어졌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 맥스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전화는 이내 끊어졌지만 맥스는 끝내 전화를 받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나 수백 번을 망설였다. 맥스가 여전히 우물쭈물하는 사이 조이에게서 물어볼 게 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즐거운 주말 보내라는 다정한 안부와 함께 결국 맥스 혼자 너무 앞서갔던 것뿐이었다.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저 평범한 업무 이야기였을 뿐이니까. 대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건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주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워졌다. 맥스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면 사람들은 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이번 주말은 도저히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새 월요일이 밝았고 맥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생각하라던 에스더의 말을 떠올렸다. 정말 조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다가가 진짜 그녀의 모습을 알아가고 싶은 건지. 어쩌면 맥스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그 첫걸음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바로 그때 조이가 탕비실에 서 있었다. 컵을 들고 들어서던 맥스는 벌써 출근해 있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조이가 활짝 웃으며 그를 놀렸다. 10시에 출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맥스가 황급히 둘러댔다. 주말 내내 푹 쉬었더니 개운해서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조이에게 억지로라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던 맥스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색하지는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때 조이가 그에게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맥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초콜릿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진짜 조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쏘아붙이던 에스더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럼에도 그는 혼자 앞서가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제멋대로 단정 지어버렸었다. 그 말들이 떠오르자 맥스는 조이에게 조용히 사과했다. 미안해요. 지난주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했던 말들 진심이 아니었어요. 조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맥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맥스가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초콜릿을 집으려는 찰나 조이가 갑자기 그의 손가락을 살짝 꼬집었다. 맥스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테이블 위로 덩그러니 떨어진 초콜릿을 보니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굴었는지 새삼 떠올랐다.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진실은 그저 그녀를 좋아해서 도망치듯 거리를 둔 것뿐이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 따위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눈에 띄게 당황한 맥스는 열이 나고 아파서 본심과 다른 헛소리를 한 거라고 변명했다. 그때 조이가 불쑥 물었다. 그 감기 혹시 저 때문에 걸리신 거예요? 맥스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사무실에 감기가 유행이라서요. 그가 말을 이었다. 주말 내내 신경 쓰였어요. 제가 했던 말을 진심으로 오해하실까 봐 걱정했거든요. 조이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러고는 사인본과 북사인회에서 받은 기념품이 담긴 핑크색 쇼핑백을 맥스에게 건넸다. 지난주 자신을 대신해 밤새워 일해준 맥스에게 전하는 조이만의 감사 표시였다. 조이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너무 자기 기준에서만 선을 그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맥스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선을 지키려 했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며 그의 감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조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좀 더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조이가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순간 맥스의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자리로 돌아온 맥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현장 업무에 불려다니느라 정작 자기 일은 거의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주 일정을 맞추려면 오늘 저녁 야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바로 그때 조이가 다가와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맥스가 지난주에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맥스의 눈에 조이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그렇다 해도 자신을 돕게 하려고 그녀까지 야근하게 만드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었다. 맥스는 애초에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조이는 그가 여전히 거리를 둔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되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야 겨우 오해를 풀었는데 다시 일부러 피하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었다. 결국 맥스는 조이의 호의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맥스는 슬쩍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속도라면 대략 40분 후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맥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조이는 책상에 엎드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묘하게 어색해졌다. 맥스는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남은 파일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캐빈이 돼서 담요를 하나 꺼냈다. 맥스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어째서인지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맥스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금은 이런저런 잡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고 집중력을 잃어서도 안 됐다. 그는 조이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온전히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조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화들짝 일어나 깜빡 잠이 들었다고 변명하며 왜 그렇게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냐고 물었다. 맥스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당황했다. 왜 그녀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조이가 자신을 덮고 있는 담요를 내려다보자 맥스는 그녀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할까 봐 초조해졌다. 그는 황급히 변명했다. 날이 좀 쌀쌀하기도 하고 감기에서 겨우 회복하셨길래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조이는 기지개를 켜며 맥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이제 집에 가는 거냐고 물었다. 맥스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맥스는 남은 일은 집에서 마무리하면 되니 이제 퇴근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점검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며 맥스는 짙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을 돕느라 야근을 하느라 조이는 저녁도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이는 미소 지으며 맥스가 예전에 사줬던 치킨을 포함해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조이가 불쑥 맥스에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지 물었다. 그는 부모님, 누나와 함께 사는 내 식구라고 설명했다. 조이는 매일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가 부럽다고 했다. 맥스는 곁을 걷는 조이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가족 이야기를 꺼낸 김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현재 주거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쭉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홀로 이 도시에 올라온 것이다. 가까이에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그녀는 숱한 고생을 견뎌내야 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에도 장점은 있었다.
퇴근 후에는 무엇이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 문제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를 맞이하는 숨막히는 외로움이었다. 그게 바로 조이가 동료들과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였다. 제 시간에 퇴근해 혼자 저녁을 먹는 것보다 친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편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조이는 맥스에게 그 기분을 이해하겠냐고 물었지만 그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조이는 자신의 원룸이 얼마나 비좁은지 설명했다. 그곳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우울해지고 끝없는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맥스는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에 조이가 이토록 내밀한 감정들을 쏟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겪어온 모든 일들 역시 그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이었다. 회사에서의 조이는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쳐 흘렀으니까. 하지만 조이는 사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무척 여리고 남들의 시선에 몹시 신경 쓰는 성격이라고 고백했다. 맥스에게 그 책을 주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했다. 어느새 두 사람은 5층 계단 참에 다다랐다. 조이는 자신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늘 힘들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맥스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비밀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계단의 불이 툭 하고 꺼져버렸다. 모션 센서가 고장이라도 난 모양이었다. 맥스의 뒤를 걷던 조이가 다급히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맥스가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려던 찰나 조이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완전히 중심을 잃은 그녀가 맥스의 등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맥스는 바닥으로 엎어졌고 조이는 그 위로 겹쳐 넘어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물었다. 맥스가 막 괜찮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조이가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2명의 여직원이 4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조이의 밑에 깔린 채 맥스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조이의 체중에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두 여자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그제야 조이는 조심스레 맥스의 등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맥스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 바닥에 엎드린 채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었다. 이윽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두 사람, 맥스는 조이가 준 선물을 바라보았다. 맥스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늦게까지 남아서 자신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조이는 활짝 웃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맥스에게 책을 끝까지 다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시 하나를 골라 자신을 위해 외워달라고 부탁했다. 맥스는 집에 가면 꼭 정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맥스. 그는 침대에 누워 조이가 선물한 시집을 펼쳐들었다. 맥스는 조이가 이런 감성의 시를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그 새로운 발견에 신선한 놀라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의 방문이 열렸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있던 누나는 전 남친이 소셜미디어에 새 연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맥스에게 말했다. 누나는 맥스의 침대 옆에 주저앉더니 왜 자기는 안 되고 그 여자는 되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맥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사내 연애는 질색이라며 매번 불평하더니 애초에 왜 회사 동료랑 사귀었냐고 말이다.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았더라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우겼다. 누나는 맥스를 붙잡고 안 그러면 절대 잠들지 못할 거라며 같이 술 한잔하자고 졸랐다. 하지만 조이가 준 시집을 계속 읽고 싶었던 맥스는 그저 누나가 빨리 방에서 나가주기만을 바랐다. 두 남매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갑자기 책장 사이로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맥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쪽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쪽지가 원래부터 책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며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맥스는 쪽지를 펼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놀랍게도 그건 조이가 직접 쓴 쪽지였다. 조이가 쓴 내용을 누나가 볼까 봐 겁이 난 맥스는 황급히 몸을 돌려 쪽지를 가렸다. 누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맥스에게 계속 같이 술을 마시자고 고집을 부렸다. 당황한 맥스는 베개를 집어 누나에게 던지며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